학습 커리큘럼과 성취별의 의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수수학 4가지 스텝 아까 정리해 드렸었죠. 첫 번째 개념 끊어읽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아이들 귀에 쏙쏙 박힐 수 있는 그 개념을 짧고 명료한 개념을 오히려 길게 문장제로 늘여놓았죠.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 설명과 같은 패턴입니다. 자, 국어, 사회, 과학, 영어만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도 교과서가 중요한데 모든 교과 과목 중에 교과서를 제일 안 보는 과목이 또 수학이기도 합니다. 왜요? 문제지만 풀잖아요. 왜요? 설명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수학 교과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매일국어 온라인 수리독해 프로그램에서는 교과서처럼 마치 전체 개념 끊어읽기를 교과서 형태로 문장제로 수록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기초 유형 트레이닝이 실수, 연산 실수 줄이기, 기본 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사문제, 유형 분석 풀이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읽었는데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했는데 풀어서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서술형 풀이 트레이닝, 네 번째 스텝은 창의 융합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복습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스텝별 별을 무지개별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끊어읽기에서는요,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념 이해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죠. 천천히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아직도 안 읽었어? 빨리 읽어야지. 이 부분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에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나와서 자, 문제 풀어봐. 그래서 여기서 머뭇 생각하고 있으면 막 다그치시죠. 빨리 안 풀고 뭐해? 집에서도 그러시진 않나요? 혹시 부모님께서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개념을 끊어 읽는다고 하면 일단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끊어 읽는 구간을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 단위로 하나씩 누르면서 천천히 끊어 읽을 수 있도록 한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자, 두 번째 기초연산 트레이닝은 실수 줄이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이 파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연달아서 맞추는 것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연달아서 맞추면 5문제만 풀고 끝나요. 근데 연달아서 맞추지 못하면 틀린 수만큼 조금 더 풀어야 돼요. 조금 더 푼다고 하더라도 10문제지만 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뭐냐면 수학에 있어서 연산은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파트이고 더더군다나 초등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저희 수업 커리큘럼 구성의 회차를 좀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수와 연산 파트가 가장 회차가 많아요. 제일 헤비하다는 거죠, 내용이. 그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때 연산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다져놔야 되기 때문이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연산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실수 없이 연달아서 해결을 하는 연속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달아서 맞는 시스템을 살짝 녹여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 트레이닝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을 때 서술형 트레이닝이나 창의 융합 문제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개념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의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에 가중치 읽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끊어 읽고 직접 써보는 훈련, 문제를 끊어 읽고 써보는 순서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 융합 문제풀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실제 한번 그 순서를 보시면서 제가 페이지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실제 학습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계통 정렬로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와 연산, 규칙성, 그리고 도형 측정,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5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학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학년별로 어느 단원이 몇 학기에 나오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그 소단원 옆에 있는 괄호 부분이 아니 중단원 옆에 있는 괄호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단원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를 다 합하면 전체 커리큘럼이 몇 회차 구성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계통별 회차로 수화 연산은 전체 62회차,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도형이 29회차, 측정이 21회차, 그리고 규칙성과 자료와 통계가 각각 11회차와 1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연산 파트는 60회차가 넘기 때문에 조금 계통별 특강을 구성하신다면 두 부분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형 측정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과정 커리, 그 다음에 규칙성이나 자료와 통계는 1개월 특강 구성으로 하신다면 본 수업을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시면서 계통수학 특강을 하나를 더 강좌를 까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수업 구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원별로 나가면서 동시에 계통 수학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사고력 확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학부모님께도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업 구성하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도로 정렬을 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기별로 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단원, 학년별, 단원별, 학기 구성으로 세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서 대부분은 그냥 계통별로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네, 그래서 자, 계통별이 아니라 학기별 회차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3학년이 38회차, 4학년 32회차,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29회차와 36회차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획득별의 점수와 매달 관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획득별은 각 스텝별로 각각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점, 85점 이상, 65점 이상, 65 미만입니다. 그렇게 점수 체계가 어렵진 않고요. 아이들이 금별이나 은별 보통 봤는데 다시 반복해서 무지개별까지 가 이거를 그냥 타협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어 해서 무지개별까지를 목표로 해주시면 이제 무지개별이 쭈르르르 이렇게 달리게 되죠. 자, 한 소단원에서 무지개별이 쭉쭉쭉쭉 달려서 모이면 그게 이제 모여서 메달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 메달 포인트는 무지개별 3점이 메달 포인트로 들어가고 합산되고요. 금별 2점, 동별 1점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요 점수가 다 합해져서 이제 요 메달 트로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이 합쳐져서 요 점수 합산의 평균이 요 점수 합산의 평균이 이제 트로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단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저 삼각형 단원 위에 지금 은메달 2개, 뭐 금메달 1 이렇게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학년 1학기에 각기둥과 각불 단원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 각기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형 파트를 예시안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개념 읽기를 하다가 나오는 필요한 이미지나 예제풀이 등의 그 참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수수학에서는 그 참고 자료들을 우측에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줄글로 줄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필요한 자료가 시각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읽어버리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림이랑 읽으면서 예시랑 읽으면서 같이 동시에 보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여드리려고 도형 파트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개념 읽기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거보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각기둥을 배우겠다는 얘기죠. 자, 도형을 분류해 보면 도형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 노트를 하나 구성을 하시면 이거를 실제 특강 수업으로 적용을 하실 때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론 반복해서 읽는 것만 해도 좋은데 조금 본인만의 요약 노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목 타이틀로 달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분류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원처럼 부피가 없는 평면 도형이 있고 직육면체처럼 부피가 있는 입체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원처럼 부피가 없는 평면 도형이 있고 부피가 있는 입체 도형을 나눌 수 있다 하면서 주어진 그림에서 그림이 바뀝니다. 도형 가나라마 바는 동그라미 쳐져 있죠. 가나라마 바는 입체 도형이고 그 다음에 다는 평면 도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예시 그림을 동시에 보면서 천천히 끊어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 중에서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표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밑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라마입니다. 두 개 나왔죠. 자, 라마와 같이 위아래가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네모가 나왔네요. 자, 읽다가 글을 비교하면서 읽다가 중간에 네모칸이 나오는 걸 보니 뭐를 맞추라는 얘기네요. 아이가 생각하겠죠? 이거 뭐지? 두리번 합니다.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평면 도형은 아니고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구나. 클릭하면 이제 정답이 들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각기둥에서는 이 두 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음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요렇게 밑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또 나오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바뀌면서 이것과 이것을 옆면이라고 한다. 자, 근데 특징이 나옵니다. 각기둥의 밑면은 옆면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특징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죠.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자,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꼭지점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꼭지점의 개수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에 대한 식 나오고요. 예제도 또 문장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삼각기둥의 밑면의 한 면의 변의 수가 3개니까 잘못 눌렀어요. 2개라고 틀렸어요. 삑. 다시 3개이므로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쭉 아이가 읽다가 윗부분이 뭔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물가물해요. 읽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위치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클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서리의 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지막 확인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 그림들은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아이가 읽은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죠.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다각형인데 합동이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옆면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왜 각기둥이 아닌가 봤더니 일단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서 옆면인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맞아 기억나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어떻죠?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밑면이 다각형이 아닌 원이라서 각기둥이 아니고 나는 밑면이 하나뿐이라서 아니고 마지막은 밑면 2개가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죠? 맨 마지막 학습 완료 전에는 전체 지문을 한번 스크롤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이제 2회독 구성으로 기본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완료하면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좀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별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음별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풀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무지개별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일스수학은 각 소단원의 스텝별 복습하기가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의 퍼스트 스텝을 다 완료하지 않더라도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계 스텝 2 한번 보실까요? 자, 스텝 2는 총 10문제가 배치되어 있으나 10문제를 반드시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수수학만의 아주 특별한 유형풀이 시스템, 학습 철학 공부 방법이 녹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에 대한 교육 철학은요, 문제집으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없죠. 그냥 실력이 좋은 아이나 실력이 안 좋은 아이나 집중을 해서 푼 아이나 대충 푼 아이나 그냥 한 바닥 문제를 풀면 끝이잖아요. 문제집으로 하게 되면. 근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일수수학이 온라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틀리지 않았을 때 더 적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개념을 녹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출발 스타트선이 5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5번부터 출발해서 다 맞으면 5개만 풀면 끝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간에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틀린 문제 수만큼을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학습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인 서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과 창의융합 문제 트레이닝은 학습 플로우 구성은 동일한데 문제의 차이가 있죠. 서술형 문제풀이 3문항, 창의융합 문제풀이는 2문항이 들어가고요. 융합 문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배웠던 수학에 관련된 지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경 지식이 포함되어서 그 배경 지식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수학적 개념을 아이들이 선별해서 뽑아서 적용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독해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의융합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3와 스텝 4에도 문제를 읽을 때 끊어읽기가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하시잖아요. 서술형 문제에서. 자, 읽어봐 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아이들이 캐치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어 읽으면서 의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서 컬러로 표시를 좀 했고요.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을 구하고 이 부분이 구하는 거죠. 강조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밑면이 정다각형일 때 밑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나왔죠? 조건. 모서리, 면, 꼭지점 수의 합을 구하고 문제 하나. 밑면이 정다각형일 때 밑면의 둘레, 구하고자 하는 값이 2개입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면의 모양이 모두 육각형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이므로 이 도형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아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의식의 흐름대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육각형인데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육각기둥이구나. 이렇게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먼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리적 사고가 이어지는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밑면의 모양 육각형이고 직사각형 육각기둥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은 6개니까 12개. 면의 수는 밑면 2개고 옆면이 6개니까 8개. 자, 그럼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모서리 해서 18개면 여기 곱하기 3 했었죠. 곱하기 3. 자, 따라서 이렇게 합은 38개입니다. 라고 첫 번째 해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두 번째, 밑면의 둘레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네, 요거 지금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밑면의 둘레는 8, 6에 48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PT를 만들 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답을 넣고 가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 3이 위에 정답이고요. 위에 정답. 그 다음에 8, 6에 48. 2개의 정답이 체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잘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한번 2가지의 문제를 구했던 과정을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한 번만 풀죠. 한 번만 풀면 다 맞았다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을 구하고 밑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장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보니까 육각기둥에 대한 정의, 육각기둥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네. 기억났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 문장을 써보는 과정이랑 동일한 것을 의미하죠. 자,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므로 육각기둥입니다. 맞았어요. 다 맞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 육각기둥인데 이러이러하니 그 다음에 모서리 면의 수의 합은 38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제 배열을 하면 됩니다. 위에 한번 쭉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넣어볼까요?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8 곱하기 6은 48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모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마이갓, 이상하죠? 자,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서술형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읽었는데도 이런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둘레 맞게 구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안 들어갔나요? 이 밑면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 밑면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생각하게 되겠죠. 아이가. 이상하다. 밑면인 둘레는 이상한데 밑면인 밑면의 둘레는 안 되는데 밑면인 8cm이므로 밑면에 아닌데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이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 부분을 다시 고치게 되면 틀렸죠. 일단 밑면인을 못 넣었으니까 고치게 되면 자 밑면인 다시 개념 정리하고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개념에 대한 확고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른 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장을 다시 기억해서 아이가 옮겨 적으면서 배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노트를 하나 작게 구성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먼저 한 다음에 한번 따라서 적어보는 숙제를 내주신다면 전체를 다 적으라고 하면 너무 많겠지만 여기 나왔던 문장 배열만 한 번씩 적어서 정리를 해보렴 이렇게 하면 또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요거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별을 획득하게 되고요. 음별을 획득했네요. 음별을 획득하게 되고 자, 마지막 창의융합 문제는 아까처럼 직관적으로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사고력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중에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조건을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또 장치를 또 넣어놨습니다. 자, 연서와 현아는 소행국 테마파크로 현장을 갔습니다. 자, 끊어서 읽습니다. 세계 건축물의 미니어처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돔이라는 이스라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바위의 돔은 이슬람 유적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이슬람 유적을.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의 요 부분의 각기둥의 이름을 쓰고 문제입니다. 퀘스천. 그 다음에 각기둥의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합을 구해보세요.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색깔이랑 볼드 처리를 넣어놨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풀이의 흐름을 먼저 눈으로 학습하고 개념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똑같은 풀이 과정을 보여주되 이번에는 문장을 아이가 직접 배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장 배열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문장을 배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걸 한번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칸에 들어가는 걸 찾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아이가 머릿속으로 이 배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넣고 나면 나머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교차해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국어도 그렇고 일수 수학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인 회독 시스템이 여기 잘 녹여져 있다. 아이가 이 학습을 하는데 관리자나 선생님께서 해주실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빈칸을 채워 넣고 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의 학습 커리큘럼이 어떠한 구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학습 그 컨텐츠들을 뭐 조합하실 수가 있죠. 노트 조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순서라든지 회차라든지 뭐 복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한 몇 회차 정도는 좀 직접 학습을 체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학습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지개 요거 하나 무지개 못 받았네요. 바꾸면 되겠죠, 요것도.